안녕하십니까. 지금 예도는 들레즈 네 번째 강좌를 시작하겠습니다. 들레즈의 표면, 의미의 논리, 그죠? 들레즈가 1969년 예도가 태어난 그 해에 출간한 작품인데, 로직 디 성스라고, 의미의 논리라고 하는 작품을 오늘 집중적으로 고찰하겠습니다. 사실 예도가 여기에서 들레즈의 표면, 슈르파스라고 독일어로 영어의 서피스라고 하는 불어의 슈르파스의 이 개념을 들고 나온 것은 들레즈는 의미가 그죠, 사물의 표면 효과로서 그죠, 표면에서 나타난다라고 봤다라는 거. 이게 독특한 들레즈의 존재론과 인식론을 이어주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들레즈의 표면이라는 제목, 슈르파스의 개념을 예도가 들고 의미의 논리를 집중적으로 파헤치겠습니다. 사실 이 작품은 어제 예도가 강좌를 열었던 차이와 반복, 디펑스의 레페티시옹이라고 하는 이 작품과 함께 들레즈의 형이상학을 탁월하게 묘사해주는 작품인데, 사실 이 작품은 들레즈가 1981년도 감각의 논리, 그러니까 로지크 디 성사시옹이라고 하는 다시 말하면 미학책이죠. 이것은 이 작품과는 다른 거예요. 그것은 감각의 논리로 번역됐는데 프란시스 베이컨의 그 화가 있죠. 철학자 말고 아일랜드 화가 20세기의 화가의 작품들을 감각의 논리로 풀어내는 그런 책인데, 예도는 그것을 오늘 다루지 않고 그 작품은 내일이나 모레 다룰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의미의 논리, 감각의 논리가 아니라 의미의 논리를 다루려고 합니다. 사실 이 작품은 그 34개의 계열로 구성되어 있고, 그죠? 이 계열이라는 이 개념은 독특한 들레즈의 존재론을 형성하는 개념으로서 34개의 계열로 나누어지는데, 특히 들레즈가 17계열까지가 들레즈 자신만의 독특한 그러한 다양한 계열을 다루는 것이고, 그 다음에 18부터 26까지인가가 정신분석학을 다루고, 그죠? 27에서 34계열이 18계열부터 26계열이 주로 스토아 학파의 도덕, 운명과 그러한 스토아 학파를 다루는 것이고, 마지막 그죠? 28에서 34계열, 그죠? 이 부분이 멜라니 클라인의 정신분석학을 갖고 와서 의미의 존재론을 다루는 그런 독특한 걸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1에서 17계열까지가 주로 들레즈의 그러한 독특한 사고를 다루는 것이고, 18부터 20, 정확하게 이 숫자가 26까지인가가 그 정신분석학이고, 여러분들이 그걸 참조하셔요. 예도가 이 숫자가 정확하게 맞는지는 다시 한번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27계열부터 34계열, 26계열까지가 18에서 그 스토아 학파를 다루는 거고, 그죠? 마지막이 이제 어쨌든 멜라니 클라인의 정신분석학에서 심층과 상층과 표면을 다루는 그러한 의미의 질서화를 보여주고 있죠. 근데 어쨌든 이 전체적인 들레즈의
의미의 논리라고 하는 이 작품은 주로 그의 계열화의 어떤 그러한 그 존재론을 다루고 있는데, 이 의미가 어떻게 생성되는지, 기존의 현상학이라든지 또 구조주의라든지 또 실증주의에서 다루어지는 그런 의미론을 깨고 독특하게, 그죠? 들레즈 자신만의 의미론을 창출하는데, 그거는 들레즈의 에벤느멍, 그 다음에 아봉티얼이라고 하는 이 사건과 성스, 의미가 변증법적으로 나타난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건 자체가 의미화와 연결되어 있고, 의미가 곧 사건이고 사건이 의미라고 하는 이 독특한 사유가 의미의 논리에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들레즈는 첫 번째 계열부터 이제 그는 의미의 논리에서 주로 스토아 학파와 플라톤 철학을 대비시키면서 자신의 작품을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플라톤은 이 두 전통에서 다르게 나타나는 게 뭔가 하면은, 플라톤은 물질적인 것, 그죠? 이 물질적인 것이 비실제라고 봤고, 이 물질적인 것을 사유를 통하여 영원한 것으로 바꾸어 놓는 이데아의 세계에 형상이 있다고 봤고, 그래서 물질적인 것은 감각적인 것과 더불어서 비이데아적인 것이고 비실제에 속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이러한 물질을 비물질로 만들어서 형상화시켜서 그것을 사유와 누스와 연결시키는 이런 사유를 하게 됐는데, 이런 이원론적인 것들을 스토아 학파는 이론론으로 갖고 가죠, 그죠?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비물질을 플라톤은 실제라고 봤다라는 거예요. 실제는 언제나 이데아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계의 사물은, 그죠? 변화의 감각과 연관되어 있었고, 그래서 이 세계에서 나타나는 그런 사물은, 그죠? 변질되고, 그죠? 영원한 이데아에 참여함으로써만 의미를 획득하는 그러한 비실제적인 거라고 봤다고. 이에 반하여 스토아 학파의 사유는 완전히 다릅니다. 물질적인 것의 의미 효과는 표면에서 나타난다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계의 사물의 움직임 자체만이 존재하는 것이고, 이 사물의 표면 효과가 바로 의미를 만들어내는, 의미는 저 하늘에 있는 이데아에 있는 게 아니라 사물의 그림자라든지 사물의 표면 효과가 바로 의미의 장과 일치한다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들레즈의 사유의 핵심적인 어떤 그러한 사유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 스토아 학파에 의존하여 마침내 들레즈는 자기 자신의 사건 의미라고 하는, 사건은 곧 의미요, 의미는 사물의 어떤 그 그림자로서, 그죠? 그래서 시뮬라크르라고 하는 그러한 말을 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시뮬라크르는 원래 뭐예요? 흉내내다, 그런 뜻을 갖고 있죠. 가상적인 것, 그 다음에 또 그림자, 또 비춰진 것, 그죠? 그래서 이 사물의 표면의 효과로서 나타나는 이 의미의 장밖에는 없고, 플라톤과 같이 어떤 그러한 이데아의 세계의 형상을 통하여 영원자와 더불어서 고정되어 나타나는 누스의 이러한 이성의 보편 법칙에 올려놓은
그런 의미는 이 세계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스토아학파를 따라서 이 세계의 사물의 표면 효과를 바로 의미로 규정하는 이런 사유를 따라서 그는 마침내 이데아의 세계를 없애버리고 이 세계 안에서의 물리학적이고 자연주의적인 그런 스토아적 철학에 근거하여 자기 자신의 사건 의미의 개념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다른 것으로 변형시켜서 니체적 사유와 일치하고 있는데, 특히 자연적인 물질의 어떤 그 자연주의적인 어떤 그러한 것과 인간의 문화적인 물질을 변형시켜서 의미를 획득하는 그러한 문화적인 장과 자연적인 장 사이에서 사건이 나타난다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건이 발생하는 것 자체가 이미 의미의 효과가 일어난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들레즈는 이러한 그 세계를 두 개로 나누고 이 세계의 사물을 비실제로서 간주했던, 그래서 이러한 실제를 보려면 이것의 형상을 통하여 그죠 나타난다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공은 둥글다. 여러분 여기서 모든 공은 둥글잖아, 그죠? 그 둥글다라고 하는 그 형상적 개념은 공이 사라지든, 공이 바람이 빠져서 없어지든, 또 공의 모양이 빵구가 나서 찢어지든, 그 공의 모양은, 형상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플라톤한테서는. 그런데 스토아 학파의 사유로 가게 되면은 공이 바람이 빠져서 아니면 축구를 하다가 세게 차서 공의 모양이 빵구가 나서 바뀌게 되면 그거 형상도 동일하게 변한다라고 본 거야. 그러니까 진료인 이 물질과 형상의 인식 개념과 연결된 이 형상의 개념이 동시에 변한다라고 본 거야. 이해가 되죠? 그래서 이 스토아 학파의 이러한 사물 개념을 사건 개념으로 바꾸고, 그죠? 이 세계의 사물은 언제나 사건으로서 나타나는 거예요. 움직이는 사건, 결코 한 곳에 정지되어 있지 않고 시간 속에서 변화하는 에벤누멍으로서의 아봉띠얼로서의 그러한 사건 자체를 다루는 그런 존재론을 이야기하는 거라고. 그래서 들레즈는, 그런데 문제는 이 사건이 의미의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사건 자체로 이렇게 이게 아니라 의미의 사건이 곧 의미로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러한 의미로는 사실은 철학에서는 세 가지로 나타났어요. 그래서 그 세 가지가 뭔가 하면은, 첫 번째가 실증주의에서 나타나는 지시 대상과의 관계에 의한 의미 창출이었어. 이런 의미 창출은 그러니까 지시 대상과 언어의 관계를 통하여 나무, 그러면 바깥에 있는 나무를 지시하는 이런 방식. 그래서 이 나무는 바깥에 있는 나무의 실제를 나타낸다, 이렇게 보는 의미화의 단계가 있었고, 두 번째는 현상학에서 나타나는 주체 속에서의 어떤 사물의 표상을 통하여 나타나는 현시로서의 어떤 그러한 의미화의 단계가 있었습니다, 철학에서는. 그래서 이 두 번째 현시작용으로서 나타나는 의미화는 여러분, 그죠? 그것은 어쨌든 현상학에서 일어나는 건데, 이러한 전통 철학에서는 실증주의와 두 번째 현상학으로서 인간의 주체 속에서 현시되는
그러한 사물의 의미를 추론해내는 그런 방식의 의미화가 존재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세 번째가 구조주의적인 어떤 그러한 의미의 의미론인데, 구조주의는 어떻게 말해요? 인간의 주체가 아니라 기호들의 차이에 의해서 의미가 생겨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 개의 의미로는 전부 다가 안 된다라고 본 거예요. 그 이유는 첫 번째, 실증주의에서 나타나는 의미론, 지시대상과의 관계 안에서 나타나는 이런 의미론의 문제점은 뭡니까? 이것은 사물의 움직임을 표현하는 사건으로서의 의미를 다룰 수는 없다는 거예요. 맞죠? 이런 지시대상으로서의 의미는, 결코 제대로 된, 사건의 의미를 표현해낼 수 없는 거야. 왜? 사건은 시간 속에서 움직이고, 운동하고, 생성되는 거잖아. 그죠? 이런 생성의, 존재론을 제대로 표현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리고 두 번째도 이러한 사건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러한 그 사물의 움직임을 표상을 통하여 정지시켜서, 그죠? 주체의 의미로서 나타내는 이런 현상학도 제대로 된 사건을 표현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사건은 언제나 존재와 더불어서 일어나는 거거든. 존재 사건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현상학도 안 된다라는 거고, 세 번째 구조주의도, 모든 언어의 기호의 차이에 의해서 의미가 생긴다라는 것은 이런 폐쇄적인 공시적 체계로부터도 의미 사건으로서 움직이는 생성의 물체를 제대로 표현해낼 수 없다라고 본 거예요. 이 세 번째 것도 그래서 공시적 체계 바깥에서 움직이는 실제적인 존재론의 생성의 그 체계가 제대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미는 공시적 체계 밖에서 일어난다고 본 거예요. 그럼 의미는 어디서 발생하느냐? 들레즈는 명제 속에서 순수 사건으로서 일어난다라고 본 거예요. 여러분, 순수 사건은 뭐예요? 순수 사건이라고 하는 거는 이 매우 중요한 개념. 여러분, 이걸 이 강좌를 잘 듣고 들레즈를 다시 읽어봐요. 순수 사건이라는 게 뭐예요? 순수 사건은 아직 현실적으로 일어나지 않는 거야. 그런데 명제 속에서 나타나는 순수 사건이 의미가 있다라는 거는, 여기에서 명제와 순수 사건 두 개가 일어나잖아. 순수 사건은 언어로 표현할 때는 부정법입니다. 여러분, 투부정사 알죠? 투부정사에는 시제가 없어요. 시제가 없고 모든 것이 아직 현재, 미래, 과거가 아직 규정되지 않는 거죠. 그런 방식으로 순수 사건은 잠재태로서만 존재하는 거예요.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유에서 잠재적인 것으로서만, 아직 시간화에 의하여 과거인지, 현재인지, 미래인지가 확정되지 않는 그러한 상태의 잠재적 상태를 나타내는 게 순수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순수 사건은 명제를 통하여 의미를 획득하게 되는데, 이 명제가 바로 딴 게 아니라 그 순수 사건의 시간성을 부여해 줄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이거는 문화적인, 다시 말하면 사물의 어떤 움직임은 언제나 문화적인 맥락에 계열화되어야 의미가 발생하잖아. 그죠? 맞죠? 왜? 의미는 인간이 부여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자연적인 사물의 영역이 있고, 인간이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는 그러한 문화의 영역이 있는 거야. 이 두 개의 영역 한가운데에서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건은 아직 잠재태로서의
확고한 의미를 갖지 못하는 상태를 순수 사건이라고 그러고, 이것의 문화적 계열화를 통하여 맥락화시키는 게 바로 명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미는 명제 속에 있는 순수 사건인 거예요. 그러나 이 순수 사건이 명제 속에서 맥락화됐다고 해서 의미화가 확정되는 게 아니야. 이 의미화는 순수 사건의 투부정사로서의 부정법으로서의 그러한 잠재태로서 언제나 변화될 수 있다라는 거야. 왜? 사건은 언제나 움직이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의미가 생겨난다라고 본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특히 질 들레즈는 미셸 푸코의 지식에 고고하게 나오는,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게, 이 의미의 논리가 푸코의 지식의 고고학과 같은 해에 출간됐다라는 거, 1969년도에 출간됐다라는 건 아주 큰 의미를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미셸 푸코는 엄표를 이야기합니다. 예도가 푸코의 엄표라고 지식의 고고학의 강좌를 열어놨어요. 그래서 매우 중요한 거예요. 들레즈가 이 푸코의 엄표 개념을 이야기합니다. 불어로 에농세야. 이 언어는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도 아니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언어 규칙을 통해서 추론해낼 수 있는 언어가 아니야. 이것은 사물이 언어로 변하기 전에 진료와 사건으로서 나타나는 그러한 사물의 움직임에 가장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그런 언어예요. 그러니까 사물의 진료화가 언어로 변화되기 되는 그 접점에 있는 게 바로 에농세라는 개념이야. 에피스테메를 구성하는 그러한 이 문화적 장 이전에 유물론적인 사물이 언어와 함께 언어화되기 직전의 상태. 그래서 이 엄표의 개념은 철저하게 제도화된 문화의 어떤 그러한 최초의 기원의 사건을 설명하는데 탁월한 개념이라고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되죠? 이 엄표 개념에 주목하여 자기의 푸코의 이 엄표 개념을 자기의 사건의 언어화와 연결시키는 거야. 이해가 되죠? 그래서 자기의 언어는 이런 사건의 의미화를 나타내는 언어는 푸코의 사물의 사건, 움직이는 사건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문화적 경계점에 있는 언어의 개념을 엄표라 그러거든. 그 엄표의 개념을 받아들여서 자기의 그 사건으로서의 의미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사건으로서 나타나는 이런 의미는 엄표와 같이 기능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세 가지 구조주의적 의미론, 첫 번째가 뭐죠? 첫 번째가 실중주의적 의미론, 지시대상. 두 번째 현상학으로서의 지향성으로서의 의미론, 머릿속에서 현전하는 현시로서의 의미론. 세 번째 구조주의적 기호의 차이로서의 의미론. 이 세 개 다에 앞서 있는 거라고 말하는 거야.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이것에 앞서 있는 게 푸코의 엄표 개념이고, 그것이 바로 그러한 언어 개념이 가장 훌륭하게 자기 자신의 사건 의미의 존재론을 탁월하게 묘사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본 겁니다. 그래서 푸코와 들레즈는 상당히 두 사람은 친했습니다. 락강과 데리다는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죠. 특히 락강의 실제로는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
어쨌든 그래서 이러한 구조주의라든지 이제 그래서 탈후기 구조주의로 가는 거예요. 리케르가 구조주의를 사건으로서 깨잖아. 역사로서의 시간을 통하여 공시적 체계의 개념을 깨버린다고. 리케르는 그것을 유대의 역사적 사유를 갖고 깨는데, 들레즈는 이제 이 사건의 개념을 갖고 계열화를 갖고 깹니다. 그래서 이런 엄표 개념은, 자기의 사건의 의미 개념을 해명하는데 탁월한, 그러한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본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의, 존재론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사건의 존재론은 계열들로 구성되어 있다. 계열은 복수지 결코 단수가 아니야. 이 계열들은 사건을 이루는 구성 요소들로서 언제나 움직이는 시간에 열려있는 계열들입니다. 그래서 이 계열들은 하나로 통합되지 않고 서로 상충하고 충돌하다가 서로 겹치는 그런 계열들이라는 거예요. 이 계열들을 구성하고 있는 그러한 것이 바로 사건들인데, 이 사건들은 특이점이 있다고 본 겁니다. 특이점이 뭐야? 특이점이라고 하는 거는 사건들 자체를 나타내는 그러한 들레즈의 개념인데, 이 사건의 존재론 안에는 특이점들이 있고, 이 특이점들이 뭐죠? 우발점을 통하여 특이점들이 변화를 하면서 자기 자신의 의미론적 장을 확장하기도 하고, 또한 그 의미론적 장을 새로운 걸로 만들어주기도 한다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특이점들은 바로 이 들레즈의 존재론의 의미론적 장을 형성하는 기초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이 특이점들이 사건들이고, 이것은 아직 의미론적 장 안에서 현실화되지 않는 순수 사건들을 나타내는 거예요. 근데 이 순수 사건들이 뭐죠? 여러분들 우연을 나타내는 개념이죠. 컨팅전시. 그게 뭐야? 우발성이죠. 언제나 사건은 우발성과 관계되는 거잖아. 그죠? 이런 사건들의 계열에서, 이 특이점들이 순수 사건이 우발점과 만나게 되면서 그것은 특정한 의미로 계열화돼, 여러분, 불어에서, 여기서 참 독특합니다. 이 언어놀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철학은 언어가 절반을 차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여러분, 영어의 센스가 의미잖아. 불어의 진입니다. 그런데, 독일어로는 진이고, 그 다음에, 영어는 센스야. 이건 감각이야. 그런데, 불어에서 성스는 그런 뜻도 있지만 방향이란 뜻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방향. 여기서 니체적 사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모든 사건들은 계열들로 구성되어 있고, 이 계열들은 소모될 수 있고, 또한 통합될 수 있고, 또 발산될 수 있다고 본 거예요. 그런데 이 계열들이 작은 계열들에서 큰 계열들로 확장되는 거를 의미론적 장에서 들레즈는 그것을 연결이라고, 콘넥시옹이라고 말합니다.
그걸 뭐, 우리나라 그 들레저 전문가들이 뭐, 연산이라 그러고, 뭐, 그렇게 말하는데, 연결이란 뜻이에요. 콘넥시옹. 그 다음에 꽁넥시옹이라 그랬고, 이 계열들이 자기 자신의 어떤 그 지점에서 자기를 발산한다 그래. 발산. 그것을 디스종크시옹이라 그래. 그리고 이 발산이 하나로 수렴되는 수렴점을 갖다가 콘종크시옹이라 그래. 들레저가. 이런 식으로 계열들은 세 가지로 나타나는데, 이것은 안티오이디푸스의 욕망의 생산과 소비와 그 다음 분배에 상응하는, 콘넥시옹은 생산이고, 디스종크시옹은 분배고, 그 다음에 또 뭐죠? 콘종크시옹. 그러니까, 그 계열들이 하나로 수렴되는 거를 소비라고 연결해갖고, 그 들레즈가 안티오이디푸스라고 하는 그 작품에서 욕망의 기계를 설명하면서 이 세계가 또 거기에 나타납니다. 예도가 곧 그 강좌도 하겠죠. 그러나 단지 이 의미의 논리에서는 그런 식으로 계열들이 복잡하게 분산되고 수렴되고 하나에서 둘, 셋, 네 개의 계열들로 통합되고 이런 것들을 사건의 운동의 개념 아래에서 설명하는 것들입니다. 지금. 그런데 이러한 사건들, 특이점들이 문화적 장 안에서 계열화되면서 한 시대의 특정 시대의 문화적 장 안에서 의미화되는 그런 거를 들레저는 독사라 그럽니다. 여러분, 전통적인 의미의 개념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들레저는 여기에 대항하여 이러한 독사로서 의미론적 장으로 계열화되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특이점들은 우발점을 만나서 이 역설과 그 다음에 파라독사, 그죠? 역설과 그 다음에 또 그 반의미로 단지 전통적인 의미로만 계열화될 뿐만 아니라 이 사건들의 의미는 우발점을 통하여 완전히 반대되는 전통적인 맥락 안에서 통용되지 않는 그러한 의미로도 확장된다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은 사건으로서의 장의 의미는 이런 방식으로 특이점이 우발점을 통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의미화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을 들레저는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의미는, 사건으로서의 의미는 우발점을 통하여 확산되고 그 의미가 전통적인 맥락으로부터 독사로부터 벗어나서 파라독사가 되는 그러한 역설의 의미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독특한 사고죠, 여러분. 그래서 이러한 의미들이 계열화 안에서 드러날 때, 그죠? 그것은 우발점을 통하여 새롭게 다른 의미로 맥락화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의 사건 안에는 특이점으로 나타낼 수 있는데 그 특이점에는 의미가 아직 사건으로서 나타날 때는 의미가 아직 없어. 뭔 말인가 하면 사물 자체가 움직이는 그 운동을 갖고 아직 문화적 장 안으로 안 옮겨졌잖아. 그죠? 그 상태에서는 농센스가 지배하는 거야. 농센스. 그러니까 성스가 되려 그러면 이 특이점이 특정한 문화적 장과 만나서 그것이 의미로 드러나야 되는 건데 이런 경우는 처음에
모든 사건이 그러니까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최초의 사건은 의미가 없어. 그 사건은 방향 자체가 두 개입니다. 마이너스 1이 될 수도 있고 1이 될 수도 있어. 양방향을 갖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순수 사건이야. 그러니까 순수 사건은 아직 현실태가 되지 않는 잠재태를 나타내는 건데, 이 작은 기호가 특이점이야. 이 특이점이라고 하는 것은 양방향을 갖고 있어요. 아직 마이너스 1로 갈지, 그냥 1로 갈지가 결정되지 않는 방향이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성스는 방향과 의미를 동시에 갖고 있는 불어입니다. 이거는 제가 볼 때, 이거는 니체 전공자로서 여러분들이 한번 이 부분은 어떤 들레즈 전공자도 아직 이 부분을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거기 어디에 칸트를 까면서 칸트의 인텔리겐츠 개념을 까면서 니체가 욕망의 개념을 이야기하거든. 저는 들레즈가 여기서 따왔다고 100% 확신합니다. 여러분 봐봐. 거기에서 니체가 도덕의 계보학 제3논문 그 다음에 12절에서 칸트를 까면서 인식을 관점주의로 갖고 가요. 페어스펙티브 비쇼 에얼 캔트니스로 갖고 가는데 거기에서 니체가 모든 봄은 방향을 갖고 있다. 여러분 모든 봄은 방향을 갖고 있고 그 봄은 특정 방향에 의하여 해석되는 거고 그 해석은 인간의 욕망에 의하여 형성되고 욕망과 의지에 따라서 그 방향이 결정된다고 본 거야. 여러분 여기서 그대로 갖고 가. 그게 여기에서 의미는 방향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돼? 방향이 결정되지 않는 게 아직 순수 사건으로서 남아있는 특이점의 상태예요. 이 특이점은 양방향으로 어디로 갈지 모르고 방향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무의미의 상태야. 농성스의 상태라고. 아직 문화적인 맥락 안에 들어온 게 아니야. 이것이 우발성을 통하여 현실화되면은 이것이 마침내 의미화를 획득하게 되는데 이때 비로소 특정한 방향이 정해지는 거예요. 이 방향에 따라서 그 순수 사건은 전통적인 의미화로 맥락화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것을 벗어나서 사건 개념이 그러잖아요. 사건이라고 하는 건 변하는 거고 의미는 결코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그 전통적인 의미화를 벗어난 독사의 그 의미화를 벗어나서 파라독사가 되는 경우, 이 파라독사로 이끌어가는 것이 바로 사건의 의미라고 본 거예요. 여러분 기존의 의미를 끊임없이 해체하면서 다시 나타나게 하는 이 사건의 의미 개념이 그거를 배후에서 이끌어가는 거를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들레즈가 욕망이라 그럽니다. 대지열 불어로 욕망이라 그런다고. 여러분들 이 니체, 여러분 니체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 칸트 까면서 나오는 그 부분. 모든 해석은 방향을 갖고 있다. 그 방향은 인간의 욕망과 의지에 의해서 달라지는데, 그래서 칸트의 인텔리겐츠라고 하는 오성의 지성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은 단지 거세된 개념이 아니겠는가? 다시 말하면 거세된 내시와 같이 그런 지성을 가진 그런 철학이 바로 칸트의 철학이 아니겠는가? 이러면서 관점주의를 갖고 인간의 의지와 욕망의 개념을 갖고 해석을 만들어내는
그 지점에서 예도는 니체 전공자로서 들레즈의 이 부분에서 니체의 그 원문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연구해 보셔요. 니체를 너무나 좋아했던, 들레즈는 이 부분에서 니체를 말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런데 예도가 볼 때는 그런 연관성을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것, 이런 부분이 예도의 철학의 강점이겠죠, 여러분. 자, 그래서 전통적인 의미의 그런 의미화로 맥락되지 않고 오히려 독사를 벗어나서 파라독사로서의 의미화로 이끌어가는 이러한 과정, 이게 바로 컨틴전스, 그러니까 뭐예요? 우발점에 의하여 순수 사건의 특이점들이 다르게 맥락화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래서 그거는 사건의 의미로 우리는 해석할 수 있다라고. 여러분, 사건이라는 게 뭐야? 여러분들이 인식론적인 그러한 지향성 개념을 갖고 의미화를 하든, 구조주의를 갖고 의미화를 하든, 그 다음에 또 뭐죠? 실증주의자들처럼 지시관계를 통하여 의미화를 하든, 모든 의미화는 정적인 겁니다, 여기서. 그러나 들레즈는 이런 동적 의미화의 과정을 우발점의 개념을 갖고 깨기 시작해. 그래서 후기 구조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비스트로스의 구조 개념을 들레즈도 갖고 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건의 계열들을 그는 구조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사건의 계열들은 구조에 의해서 특징화되는데, 이 구조는 결코 레비스트로스의 구조주의의 구조라는 개념과 같이 폐쇄적이고, 그 다음에 하나의 어떤 공간적 체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는 우발점과 같은 시간적 사건을 끊임없이 변화시키는 그러한 그러한 구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괴적 구조, 언제나 변화에 열려 있는 그러한 구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발점은 구조주의의 구조 개념을 깨고 마침내 후기 구조주의로 가는 그러한 들레즈의 사유를 우리가 여기서 읽어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존재 개념은 일의적입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또 스피노자의 어떤 그러한 영향도 있어요. 불어로 위니보시테라 그러죠. 이 일의성을 갖고 있는 존재는 언제나 생성으로서 나타나며, 그 일의성 안에는 다양한 사건들의 계열들이 우발성을 통하여 움직이고 중첩되고, 그 다음에 그 중첩성 안에서 새롭게 나타나는 그러한 의미화의 과정이 바로 사건의 의미라고 들레즈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건 자체가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사건은 두 개의 얼굴을 갖고 있어. 최초에 일어난 사건은 순수 사건으로서 아직 의미화가 되지 않는, 방향도 두 개인, 어디로 튈지 모르는 양자물리학의 마치 미립자 같지 않나, 여러분? 그러니까 철학은 이러한 과학적 사유와 같이 갑니다, 그 시대에. 그러니까 이 양방향의 얼굴, 뭐예요? 아직 의미화되지 않는 순수 사건은 언어에서 부정형으로밖에는 나타낼 수 없는, 부정사로밖에는 나타낼 수 없는 그러한 상태인데, 이것은 아직 농성스의 세계야.
이것이 우발점을 통하여 비로소 현실화될 때 이것은 또한 전통에서 맥락화된 그런 독사를 벗어나 독사의 의미화로 맥락화될 때도 있지만 벗어나서 역설의 공간을 가지고 자기의 의미의 론적 장을 확장하는 이런 것이 바로 들레즈의 사유 속에 들어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읽어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그 의미의 논리는 이런 방식으로 들레즈의 사유에서 매우 중요한 거죠. 그러한 사건 자체를 사유하는 그래서 시뮬라크르는 결코 우리 인간이 가상으로 실제가 딴 데 있고 가상으로서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모든 사건은 시뮬라크르로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지 거기에서 나타나는 이미지를 사고하는 게 바로 사건의 의미를 해석하는 것하고 동일한 거예요. 언제나 우리는 실제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이 감각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인간의 지각을 통하여 밀접하게 거기에 연결되어 있는 사물의 움직임의 표면적 효과 외에는 우리가 거기에서 결코 의미를 획득할 수 없어. 그러나 그래서 우리는 이 사건으로서의 의미화는 시뮬레시옹, 시뮬라크르, 시뮬라시옹. 그러니까 우리는 이 그림자밖에는 모르는 거예요. 이데아의 세계가 실제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인간은 스토아 학파들이 말했듯이 이것밖에 모르는 거야. 계열화 18번째부터 26번째까지 그러니까 두 번째 서열화에서 계열화에서 이야기하는 스토아 학파에서 그는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철학에서는 위로 올라가는 철학자가 있고 땅 속으로 내려가는 철학자가 있다. 플라톤하고 자연 철학자들 이야기하는 겁니다. 플라톤은 하늘로 올라가려고 그러고 그 다음에 엠페도클레스를 위시하여 자연 철학자들은 땅 속으로 내려가려고 그래. 사물 자체를 연구하려고 그래, 여러분. 그런데 스토아 학파의 철학자들은 결코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하늘로 올라가기도 땅 속으로 내려가지도 않고 이 세계에 머물러서 사물의 표면에 연구하고 그것이 독사로 전통적인 의미화로 그것이 충만해질 때 또다시 그것을 벗어나서 그죠? 새로운 파라독스를 만들어내는 그래서 자기의 운명을 사랑하고 이 세계를 긍정할 수 있는 니체가 또 나오죠. 그러한 도덕관, 윤리관을 들레즈 역시도 이야기하고 있다. 우리는 시뮬라크르로밖에는 몰라요. 그러나 이것이 또한 클라인의 그 세 번째 계열화에 속하는 그 뒤에 27부터 34번째까지의 숫자가 자꾸 헷갈립니다. 이 뒤쪽에 있는 들레즈의 의미의 논리에서 정신분석학으로 가게 되면 시뮬라크르, 물질의 세계, 여러분. 아직까지, 순수 뭐예요? 순수 그 사건의 세계. 아직까지 의미화의 장으로 넘어오지 못한 무의미의 세계. 그게 뭔지 알아요? 그게 멜라니 클라인이 갓난 아이의 정신분석학에서 갓난 아이의 상태, 단계. 그게 바로 사물의 세계입니다, 여러분. 단지 의미를 투영하기만 하는 어린아이, 젖먹이의 세계. 의미화는 삼중적으로 구성되어 있죠.
이 세계가 바로 시뮬라크릅니다. 두 번째가 우상의 세계입니다. 그 우상의 세계는 멜라니 클라인이 어린 아이의 세계, 아직까지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를 겪지 않고 그러나 형이상학의 언어의 장으로 올라오는, 형이상학의 표면으로 올라오는 단계, 이 우상의 세계, 마지막으로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를 느끼는 그러한 아동의 세계. 여러분, 갓난 아이에서 이제는 어느 정도 아이가 되었을 때 오이딥 콤플렉스를 느끼죠. 그 오이딥 콤플렉스의 단계에서 비로소 환각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 세계가 비로소 형이상학과 언어와 그 다음에 자아가 형성되는 세계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표면의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이 의미는 상층과, 그러니까 심층은 뭐예요? 어린아이의 세계, 물질의 세계, 순수 뭐예요? 자아에 아직까지는 나타나지 않는 순수 사건으로서 아직 농센스의 세계에 머물러 있는 그런 단계, 이게 바로 심층입니다. 이게 시뮬라크르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우상의 세계, 어린아이가 갓난 젖먹이를 떼고 어린아이가 아직까지 오이디푸스로 콤플렉스를 경험하지 못해서 자아를 형성하지 못했지만 그러나 형이상학의 표면으로 올라오는 그러한 우상의 세계, 마지막으로 세 번째 표면의 세계, 환각의 세계, 판타스마. 여러분, 환상의 세계, 그게 뭐예요? 자아와 그 다음에 비로소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를 통하여 자아와 그 다음에 형이상학의 표면을 함께 형성하는 표면의 세계, 이러한 의미의 심층과 상층과 표면을 세 부분으로서 나누어서 자아와 이미지와 또한 다양한 환각과 이런 것들을 연결해서 의미화하는 이러한 들레즈의 작상은 참 독특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스토아 학파를 다루는 부분에서 계열화의 18번부터 25, 6번까지 중반 부분을 차지하겠죠. 이 부분에서 그는 시간화를 이야기합니다. 그죠? 의미의 시간. 아직까지 순수 사건의 상태로 남아있는 그 시간은 아이온이라는 여러분 알죠? 고대 그리스의 개념, 이것이 신학 개념하고 연결돼서 영지주의자들이 아이온을 이야기하잖아, 여러분. 아이온의 시간성, 그게 바로 순수 사건, 아직까지 농센스의 세계로서 우발성을 만나지 않는 그러한 상태. 그 다음에 이것이 우발점을 통하여 현실태가 되었을 때 드러나는,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가 명확하게 밝혀지는 그러한 세계, 사건으로서 그건 바로 크로노스의 시간이겠죠. 이런 방식으로 그는 아이온과 크로노스를 나누어서 시간화하며 이 시간화 속에서 그는 사건의 의미를 또한 새롭게 밝혀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이온의 세계는 그러니까 순수 사건은 뭐예요? 영원한 거예요. 순간의 사건은 순간에 일어나지만은 그건 아직 크로노스를 만나기 이전의 상태의 영원자의 영원한 시간이 아이온이야. 뭔가 아직 형태가 결정되지 않고 방향도 양방향으로 어디로 펼쳐질지 모르는 그러한 순수 사건이 이제는, 그죠? 크로노스를 만나서 역사의 우발점을 만났어. 특이점이 우발점을 통하여 새롭게 잠재태가 현실태가 되어서 나타나는
그 크로노스의 시간이 될 때 현재, 과거, 미래는 명확해지고 그 사건의 의미화가 새롭게 드러난다라고 하는 이런 들레즈의 의미의 논리는 여러분들에게 상당히 많은 것들을 시사해 준다고 볼 수가 있겠죠, 여러분. 그래서 들레즈는 이러한 플라톤적인 그러한 사유를 스토아적 사유와 대비시킴으로써 이 문화의 장과 자연의 장, 순수 사물의 세계로부터 문화의 영역으로 넘어올 때 문화와 자연의 경계에서 사건이 일어나며 이것은 바로 시뮬라크르의 사건의 표면의 개념, 형이상학의 표면이 형성되는 이 개념, 거기에서 비로소 사건의 의미화가 발생한다라고 봤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들레즈의 의미의 로직 뒤 성스입니다. 의미의 논리라는 그 의미입니다, 여러분. 거기에서 이제는 들레즈를 통하여 스토아 학파가 살아나고 거기에서는 또한 베르그송의 지속 개념, 모든 지속은 언제나 사건의 순간을 연결하는 것이고 그 지속은 생성으로서 매 순간 다르게 나타난다라고 하는 이 지속 개념, 또한 라이프니츠의 모나드가 칸트의 주체 개념보다 앞선다라고 하는, 다시 말하면 주체가 이러한 의미론적 사건의 장을 형성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이런 모나드의 세계를 연결시키는 세계의 관점이, 그죠? 비로소 주체를 형성한다라고 하는 것. 이 장이 비로소 주체를 만들어낸다고 하는. 다양한 사고를 볼 수 있습니다. 흉적 사고도 있고, 할 게 많지만은, 시간 관계상, 예도는 네 번째 들레즈의 의미론적 장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의미의 논리를. 여러분들 꼭, 시간이 되시는 분은 1차 자료를 참조하시고, 여러분들의 철학적 삶에 큰 행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도는 물러가겠습니다. 추스!